안녕하세요, 송호주입니다. 이렇게 다시 학교에 오게 된 게 저는 올해가 처음이었었는데요. 작년이었나?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번 제가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저는 이번 올해 초에 왔을 때가 아마 학교 거의 10년 넘어서 한번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바뀐 것도 같고, 신입생들한테는 막 질문이 많길래 그러면 학교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신입생들이. 네, 오늘도 무슨 말을 이제 해야 할까 이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왜냐면 또 관련된 이제 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말들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들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7학번인데 그때 이제 학과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했었던 과목이 뭐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런 쪽을 좋아했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물리 관련된 것도 그때는 그런 쪽을 이제 좋아했었고, 뭐 전혀 이제 그 당시에는 작가가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스노우보드 같은 거를 제가 타는 걸 좋아해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고 이렇게 스노우보드 이렇게 타러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때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공위성 쏘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게, 이렇게 재밌구나, 공부가. 이건 뭐, 하여튼 근데 뭐 제가 공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게 동기가 있는 어떤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느꼈고, 뭐 이제 그러다가 재미없어졌죠. 또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뭐 쏜다고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안 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야만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작가로 생활하게 된 게 한 2005년부터 제가 이렇게 작가로 생활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계기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학번이에요. 97학번이.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나름 충격적이었던 거는 마우스, 이렇게 뭐 알죠? 무슨 마우스라 그러죠? 마이크로 뭐 컨트롤러로 하는 마이크로 마우스 같은 게, 그 당시에 그때 하나와영, 지금도 있나요? 꼬마정구? 맞나? 이름을 까먹었네. 그쪽에서만 하고, 예전엔 수업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수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수업들이 다 사라졌었어요, 제가 97년도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전혀 어떤 공대에서 저희가 뭐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물리는 제가 아마 한 5점을 한번 맞아가지고, 전체 그때 일반 물리였기 때문에 전체 뭐 이과생, 공과생 다 합해서 이제 D에서 아마 한 이제 손꼽는 1% 안에 제가 들었던, 인생의 5점도 남기고, 하여튼 이제 그랬었던.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졸업할 때가 2004년, 2005년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이제 나라에서 시범 사업처럼 해가지고 하드웨어 관련된 어떤 수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뭐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뭐를 직접 하고, 그때는 납땜도 직접 하고, 그러니까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공대 들어와서 FPGA 관련된 것도 실제로 이렇게 동작시켜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업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제가 이제 즐거웠었던 거는, 이걸 통해서 하면 내가 뭔가 생명체 같은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공학적 애플리케이션으로 쓰이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뭔가 이야기를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겠구나. 마치 내가 음악 밴드를 하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때 너무 흥분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그때는 정말 A뿔이 넘쳐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든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학기술 이런 거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산업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는 어떤 분야가 뭐가 있을까 이제 찾아보다, 그때 이제 그 당시 MIT 미디어 랩이 이제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맨날 보다가 보였었고, 그러다가 MIT 미디어 랩은 제가 절대 갈 수 있는 어떤
어떤 학점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막 찾아보니까 한국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그 당시 MIT 미디어랩하고 수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다가 이제 MIT 미디어랩에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럼 거기를 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는 뭐 MIT 미디어랩에도 저는 이제 실망을 약간 느낀 것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점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제가 했던 이전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작업인데 근데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1시간이요? 그리고 질문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서 2006년쯤에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했었고 미국은 야 북한 핵실험 하지 말아라. 남한에서도 야 니네들 핵실험 하지 말아라. 근데 뭐 우리 누구든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미국이랑 프랑스 이런 데서 핵실험을 훨씬 더 많이 했고 뭐 러시아 같은 데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니 왜 쟤네들은 그렇게 잘해놓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핵무기 감축에 의해서 그 핵탄두들을 많이 이제 러시아랑 미국에서 많이 이제 줄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뭘 만들었냐면 MOAB라고 Mother of All Bombs 모든 폭탄의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핵폭탄을 쓴 게 아니라 TNT 폭탄으로 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잘 살린 다음에 폭발력을 아주 증대화시킨 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는 미국이 뭘 만들었냐면 미국은 좀 더 강한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FOAB, Father를 만든 거예요. Father of all bombs. 약간 요즘에서는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아빠보다 세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해서 4배 정도 더 센 TNT로만 만드는 이제 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제가 뭐 그 MOAB, FOAB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더 강력한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나 보네요. 근데 내가 아주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 핵폭발에도 절대 폭파되지 않고 하지만 자기가 메시지를 계속 뱉어내는. 그래서 이제 속에는 가이거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주변에 핵폭발도 감지를 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뱉어내는 이 작업을 갖다 놓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 그게 남을 공격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작업을 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반응도 약간 시큰둥 하신데요. 저거 다 핵폭발해도 다 부서지지. 이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고 무게는 한 200kg 정도, 직경 80cm 정도 되는 건데 당연히 부서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야 진짜 얘 안 부서지나 봐. 핵폭발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발표를 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야 저거는 나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실제로는 얘가 당연히 핵폭발을 견딜 수가 없죠. 이것도 종인데 종이 다 불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아시겠지만 뭔가 메시지를 뱉어내려면 무선통신도 안 되는 게 핵폭발이 일어나면 전자기장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무선통신을 할 수 없고 유선통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인터넷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는 게 이제 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름다운 메시지를 뱉어내야 되는데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걸 정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답고 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실 같은 게 뭐 보존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생각했던 게 뭐 친일파 명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절대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어디다 보관하면 좋겠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그 메시지를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간략하게 정했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헬멧을 쓰고 망치를 들고 작품을 내려쳐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더 세게 쳐야 됩니다.
제가 이전 작업에서 그게 이제 거짓말처럼 보였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얘는 동작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두꺼운 S45C 강철에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는 이 진동을 센싱할 수 있는 피에조 센서랑 사운드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공사장 오한마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잘 못 드시고 여러분들 중에 뭐 박격포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쐐기 박으셨던 분들은 이제 잘 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아무리 쳐도 얘한테 흠집 정도 나지 제가 절대로 뭐 이렇게 파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아, 여기 전쟁터에 얘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총을 쏘다가 이게 전쟁터 중간에 얘를 쏘게 되면 뭐 얘는 총알로는 부서지진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총알 쏠 때마다 알러뷰 알러뷰 하는 소리가 나겠지.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총을 쏘다가 눈물을 이렇게 싹 이렇게 흘리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얘는 무게가 한 80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이 너무 무게가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는데 근육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자살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를 전혀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답을 내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공학은 저한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졸업할 때가 아니라 어떤 작가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제 그거랑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지금 이제 뭐 스위스 에서 그 선 연구소에서 계속 실험하는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에서 계속 어떤 힉스 입자에 대한 아니면 새로운 표준 물리 모형에 대한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미친 듯이 열심히 하든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제가 원하는 결론은 안 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지만 이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괴로움 같은 거를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의 입장은 우연한 발견 쪽에 저는 이제 그 중요성을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더 하게 되는데, 이 작업 같은 그래서 이제 어떤 자살 관련된,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 우라늄 원석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라늄 비드라 그래가지고 방사성 원소가 들어가 있는 그걸로 이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죽음을 미리 죽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목걸이. 그래서 이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이 목걸이를 사서 차면 된다. 예,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에서는 이제 한 10억 원에 한번 올려봤는데요.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은 이 목걸이를 사라.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환불도 없고 네가 사면 내가 직접 너한테 가서 목에 채워준다. 왜냐면 헐렁하게 채우면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맞게 스댕 와이어에 이렇게 스탑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시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죽고 싶으면은 이제 그걸로 목을 매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죽음을 이렇게 느껴봐도 되고. 근데 사실 이제 저게 우라늄 원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죽음을 느끼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죽음을 비슷하게 느껴보려고 담배 피고 술 먹잖아요. 죽어버릴 거야. 나 괴로운데, 괴로운 거 과시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오래 살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감정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나 술 같은 경우로는 이제 어떤 죽음을 체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럴 것 같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가장 상징적인 독성 물질이라고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우라늄을 내가 계속 가슴속에 차고 있으면 뭔가 계속 이거 볼 때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실제 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사게 되면 니퍼도 같이 줘요. 그래서 살고 싶으면 이제 끊고 다시 살면 되는 이런 선택을 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밌었던 거는 제가 작업실이 창전동 그 신촌 옆에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아마존에서 35불 주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우라늄이라고 물건 상세 설명에 써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라늄을 주문해도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구나.
이제 결론적으로 밝혀진 바는 제가 라디오스타에 나갔을 때 이 우라늄 목걸이를 그쪽에서 방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쪽에서 관세청에 전화를 했대요. 라디오스타 작가진들이. 그래서 이 우라늄은 들여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실험용 우라늄이니까 들여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험용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무서운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하고 달리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느끼는, 특히 여러분 중에 지하에 사시는 고령토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방사능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생활 방사능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거를 우라늄 원석을 이렇게 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어떤 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08년 12월부터 시작된 인공위성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LED예요. 하나가 12W LED예요. 12W면은 이게 4개 합하면 44W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태양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이 성층권하고 대기권 만나는 면에서 1제곱미터에 뿌려지는 태양의 밝기가 44W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1.2kW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얘는 이제 훨씬 더 작은데 이 면적에서 한 44W면은 맨눈으로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쌍안경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그 어떤 다른 그 광학 연구하시는 어떤 저기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얻어낸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맨눈으로 별똥별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공위성이 도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모스부호로 뭐 사랑해, 아니면 뭐 이라크 상공에서 여러분 힘내요, 뭐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게 이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테나가 펴지면 이렇게 길게 하나 펴지고요. 여기 옆으로 이렇게 짧게 펴집니다. 이 짧게 펴지는 게 UHF 통신하는 430MHz 대 UHF고요. 이렇게 길게 펼쳐지는 거는 VHF 144MHz 대에 이제 통신을 하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용도냐면 지구에서 신호를 보내든 말든 계속 지구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비콘, 내가 어디에 있어 라고 계속 모스부호로 쉬지 않고 신호를 보내는 안테나예요. 통신 모듈용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저게 있어야만 지구에서 이 인공위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인공위성에 이제 통신 패킷은 특정한 어떤 순서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모스부호 패킷의 형태나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아마추어 무선 통신하는 분한테 알려드리고, 주파수는 뭐 146점 뭐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그 주파수를 튜닝을 계속 해가면서 이거랑 비슷한 신호 있나 라고 이제 찾게 되는 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UHF 통신은 조금 더 이제 빠른 통신을 위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광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이 아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지구에서 구하는 건 이제 효율 한 30%, 아니 7%, 6%대이고, 이제 저기 우주에서 쓰이는 거는 적어도 25%에서 30%대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다른, 그냥 실리콘, 단일 실리콘 기술로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주용 부품 판매하는 데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거였었어요. 국가가 하던 거를 개인이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칭송하는 사람들의 그룹은 프로페셔널인데, 너 프로답지 않게 너 이렇게 왜 아마추어처럼 굴어?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추어가 힘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추어는 딱히 뭘 해내야 된다는 어떤 리콰이어먼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처럼 자기가 찍찍찍찍 대고 살면은 뭐 별 그게 없겠지만, 아마추어가 갑자기 빡 돌았어. 나를 무시했어? 나 이거 해볼 거야. 막 이렇게 빡 돌게 되면, 옛날에는 빡 돌았는데 학교를 가려는데 학교를 못 갔어. 걔가 학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 아마추어가 빡 돌면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인터넷에 있고, 빡 돌아서 지식은 익혔는데 실험을 못 해. 또 학교에 가려고 했더니 이베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베이하고 인터넷 지식을 이제 이용해서 조합을, 이 아마추어, 이 빡돈 아마추어의 세 조합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든지 웬만한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친구들을 조사하면서 뭐 인터뷰했던 친구들로는 뭐 브루클린 쪽에서 뭐 저온 핵융합 관련된 부스웰 퓨전 리액터인가? 그 하여튼 그 DIY 쪽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거 뭐 중수소인가요? 뭐죠? 그 하여튼 거기에 꼭 쓰여야 되는 그 물질도 자기가 법인을 내가지고 구해가지고 이제 그 퓨전 프로덕트도 이제 잠시나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도 다 모든 장비를 이베이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걔네들이 제일 재밌었던 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베이에서 다 구했고 뭐 초고전압 나오는 장비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싱크 맞춰가지고 뭐 어떤 그런 퓨전 실험을 하게 해주는 장비 같은 게 이베이에 다 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장비들이 대부분 로스 알라모스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스 알라모스 하면 항상 그 베일에 가려지고 뭐 외계인 회부 실험했다라고 알려지고 뭐 그런 이상한 그 미국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장비들이 많이 나온 거를 자기가 계속 사게 된다라는 그 말도 저는 상당히 재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하는 게 과연 예술이냐 뭐 과학이냐에서부터 특히 이제 우주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국심하고 관련이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아니면 꿈과 희망. 근데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 러시아나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그 우주 전쟁 시대에 우주 전쟁이 아니라 그 뭐라죠? 스페이스 레이스. 하여튼 그 시대에 이제 만들어 놓은 산물인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라디오스타 나간 이유도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나를 까줄 수 있는 집단이면 내가 무조건 가서 인터뷰를 응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나를 좀 까주겠지.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다른 인터뷰, 인간극장 같은 거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다 거절하고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이슈가 있는데 그게 계속 어떤 기존의 국가나 어떤 영화 큰 매체에서 가지고 있던 프레임을 그대로 저한테 이제 적용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연락을 와요. 송호준이 몇 년 전에 하늘에 별을 띄우고 싶다고 했었을 때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드디어 그가 별을 띄웠다. 난 별 띄우겠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항상 발표할 때 이 말을 했어요. 몇 년간.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어떤 인터뷰를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꿈과 희망을 쏜 망원동 소년. 이야기, 청년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말을 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고민은 아주 진짜 나쁜 짓을 하나 저질러 가지고 꿈과 희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꿈과 희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런 말 자체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호도된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는 이제 그 10살짜리 자녀를 둔 어떤 이제 분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송호준 씨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인공위성에 대한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제 그 신상을 적어주신 거예요. 누구누구, 나이 몇 세, 그 다음에 장래희망 로봇과학자 이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장래희망은 왜 써서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제 화법대로 말한다고 하면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엄마 아빠가 심어준 꿈일지도 모르니까 한 꿈 5번 바뀐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이렇게 눈을 철망철망하고 이렇게 떠서 바라볼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은 진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해요. 손으로 쓴 편지 200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온다라든지 이런 게 와요. 그래서 물론 쉽게 즐길 수 있는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뭐 하고 살지 전혀 모르고 이빨이 지금 썩어 있지만 신경치료 못 하고 있는 것도 꽤 있고 그래서 꿈과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속 사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인공위성 프로젝트 로고입니다. 뭔가 이제 친구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디자인 잘하는 친구한테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우주 같을 거라는 이제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도메인을 몇 개를 샀는데 마이 세틀라이트 프로젝트로 할 것이냐, 프라이빗 세틀라이트 프로젝트로 할 것이냐, 막 이렇게 하다가 오픈 소스 세틀라이트 프로젝트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뭐 뭘로 해서 발표를 할까. 근데 이제 저 당시에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마이 세틀라이트 하면은 과학자 집단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허락을 할까? 그래서 그래, 오픈 소스 우리 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비난의 칼을 들이대겠는가, 이런 이제 제가 전략적인.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오픈 소스로 하게 되면 내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공개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러면 그러면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오픈 소스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가 모른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오픈 소스 세틀라이트 프로젝트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너 오세훈 시장하고 관련이 있냐, 뭐 또 이게 오씨가 동독 사람들을 오씨라고 약간 이렇게 낮춰 부르는 이렇게 농담 삼아 부르는 그것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넌 송씨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던 작업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인공위성 실제로 만들었던 모듈들 내부이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이거는 어떤 안테나로 들어있고 무슨 LED를 썼고, 뭐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로는 맥스 2640을 썼고, 그게 이제 방사능 파티클을 맞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맥스 869L 전류 제한기, 그리고 RF5110G 그 RF 파워 앰프를 써서 1W의 출력을 가졌으며 등등등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부품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품들이에요. 여러분이 디지키닷컴이나 엘레멘트 14나 혹시 여기서 이렇게 부품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상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품인데, 그 중에 우주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성공적으로 동작을 한 적이 있는 애들. 그러면 기존의 인공위성 업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런 부품은 아예 쓰지 않아요. 우주용을 써요. 우주용 부품. 그래서 그런 부품들의 보통 부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조금 부품을 좋은 거 쓰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뭐 작은 전자장치는 커머셜 그레이드라고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좋은 거는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밀리터리 그레이드라고 하고, 더 좋은 거를 우리가 뭐라면 에어로스페이스 그레이드라고 해요. 근데 그 더 좋음의 기준은 온도 습도에 잘 견디느냐,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그레이드가 되면서는 방사능에 견디느냐예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도 높게 날잖아요. 그래서 방사능이 왜 문제냐면, 우리가 1010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방사능을 탁 맞게 되면 일과양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거는, 그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도 하지만 페러티를 써가지고, 또 하나는 그 FET 같은 경우, 모스펫 같은 경우를 대부분이 이제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어느 채널 쪽에 방사능이 맞았을 때 갑자기 과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전류 센싱을 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시스템을 껐다 키는 방법으로 살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꼼수와 우주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상용 부품들을 모으는 시간이 사실 이제 5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부품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실제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훨씬 더 그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다라고 제가 아무리 인터뷰에서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래니? 그러고 이제 야, 저분 대단하다, 돈 진짜 많이 썼다, 이제 이렇게 제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전시를 하거나 이럴 때, 여기는 나사 에임즈 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산호제 쪽인데, 이렇게 특히나 이제 그런 우주용 부품을 판매를 못하게 하는 미국은 이제 법이 있어요. 액트 같은 게. International Traffics in Arms Regulation이라 해서 ITA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유학생들은 미 국방부 프로젝트에도 참여 못하고, 뭐 미국에서 파는 어떤 우주용 부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살려고 하면 정부끼리 보증을 서줘야 된다라든지, 당신네들이 러시아나 이라크랑 일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내 똥꼬다 이렇게 이제 깜빡이게도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난 너를 죽여야 된다라는 어떤 스파이 영화에 아주 뻔하게 나오는 문구도 해서 이제 제가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전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론은 또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이제 나사 MG 센터에서도 오고 막 이럴 때 이 시점이 제가 실제 로켓 발사체를 계약을 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알고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사에서 사람들이 막 오더니 너 로켓 계약했다고 그런다고 정말 축하한다. 내가 이렇게 시비 거는 거는 그냥 보고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축하한다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주 뭐 어떻게 될 각오를 하고 드라마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티셔츠는 제가 이제 10,000장을 팔아서 한 장당 10,000원씩 남기면 그게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장을 팔면 인공위성을 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문화적 정당성. 예를 들면 이제 과학자나 아니면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야, 네가 쏘는 건 쓰레기야.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니, 당신이 쏘면은 과학이고 내가 쏘면 쓰레기냐. 뭐 쓰레기를 도대체 정의하는 집단은 누구인가에서부터 이 티셔츠를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입고 나가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뭐 600장만 팔렸고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게 이 티셔츠 파는데 무슨 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티셔츠를 사달라라고 이런 핑계를 붙이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제가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때 티셔츠는 티셔츠대로 좋은 품질과 좋은 디자인으로 그냥 승부를 했었어야지 걷다 대고 무슨 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뭐 티셔츠를 사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하나라고, 두 번째로는 이 티셔츠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요거 블랭크 아무것도 이제 안 찍혀 있는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로고를 찍고 목에다 택 달고 뭐 포장하고 또 종이 택도 달아서 이제 가격표도 붙이고 뭐 요 과정들을 한번 딱 겪어보니까 한 장당 한 12,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35,000원에 팔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또 도매로 넘어가게 되면 도매하는 애들도 30%를 떼고 제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2만 얼마가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10,000원이 남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장당 12,000원인데 그것 곱하기 10,000 하면 벌써 1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강의를 했었던 아까 말한 그 우주 편견을 많이 느끼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떤 나라는 제가 하는 거를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5,000명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발표 끝나고 제가 락스타가 된 줄 알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막 저를 따라오면서 배에다 사인해달라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떤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진행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제 발표를 가지고 반응이 오는 것보다 그분들이 이미 미리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뭐 파이오니어다, 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반응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군사기술인 거고,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인공위성이고 꿈과 희망인데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나라나 파키스탄에서 하게 되면 로켓이고 발사체가 아니라 로켓이고 전쟁 기술이고 뭔가 무서운 기술이 되는 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저는 이제 재밌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모아왔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09년에 제가 처음으로 인공위성 학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학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인공위성 사이즈가 10cm, 10cm에 1kg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위성을 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여기는 이제 켄터키 스페이스 쪽 사람들인데 걸어 다니면서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야, 인공위성 잃어버리지 말게 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대화가 계속 이제 있고, 이 학회가 뭐냐면 CubeSat Developers Conference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만든 인공위성의 그 형태는 제가 절대 처음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왔었고, 이런 식의 어떤 무브먼트를.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인공위성 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대학원 레벨에서 인공위성을 쏴서 운영하고 개발하는 거를 체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진행시키던 기관, 특히 그 대표적인 두 학교가 스탠포드하고
캘폴리 대학교였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저거 비슷한 게 올라가다가 물론 이제 로켓이 폭발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항공대에서 쐈었던 인공위성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회를 2009년부터 갔어요. 2009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포스터 세션하고 발표 세션 다 아시죠? 대학원생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터 세션 하면 보통 이렇게 자기가 연구했었던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놓는데 저는 진짜 포스터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GOD를 오픈소스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로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GOD는 글로벌 오비팅 디바이스의 약자고 그 GOD에다가 인공위성 쏘는 과정들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한 꾸사리 먹겠지. 꾸사리 먹으면 나는 그거를 또 잘 이렇게 기억해놔야지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저는 저기 서가지고 이제 존재 이유와 종교 믿으시는 분들하고 계속 그런 토론만 이제 하다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저는 잘 안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발표시켜달라 했는데 저를 발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제가 뭐 대학교 소속도 아니고 머리 아주 긴 동양애인 아시아인이 아티스트라 내가 인공위성 쏘겠다고 제가 4년을 갔으니까 그 학회에. 근데 여기에 제가 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똑같은 게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나사, 뭐 네이벌 리서치랩, 미국의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기관들의 아저씨들이 다 앉아 있고, 저는 이제 이때 벼렀죠. 그래, 니네들이 여태까지 나를 발표를 안 시켜주더니, 이제 이게 시켜준 이유도 웃겨요. 제 패친 중에 이 캘폴리 학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로켓 계약했다라는 것도 알고, 제가 그때 미국에 사는 어떤 유명한 락 콘서트 거기에 뭐 작가로 초대가 되는 바람에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돌아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 어떤 세션을 얻는데 이제 아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얼마나 벼르고 별렀냐면, 아무리 이 학회가 그런 어떤 무브먼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폐쇄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품을 공개 안 해요. 이거의 핵심은 부품을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부품을, 근데 부품만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부품을 썼냐,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 뭐가 이슈였냐,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테스트 장비는 다 억 단위예요. 억 단위짜리 테스트 장비를 어떻게 써서 제가 만들겠어요. 개인이나 소규모 나라나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데서도 나라에서도 오는데 막 불평을 해요. 니네들 다 쏠 수 있다면 그거 뭐 왜 공개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ITA,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테스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부품은 이런 거를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배터리나 이런 것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공개하니 여러분들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시비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권위적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저는 이제 5,000명 앞에서도 떨지 않았지만 이때 발표를 했을 때는 덜덜덜 떨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과학자들, 여기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났던 거죠. 야, 네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우주에 올릴 거면은 너 그런 프로젝트 중단해.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말 할 줄 알고. 이제, 카메라도 뒤에 딱 서 있고, 요 장면을 잘 찍어서 나중에 이렇게 싹 써야지 했는데, 끝나자마자 막 박수를 치면서 앞에는 할아버지들이 야,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단에 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끝났어요. 이것도. 또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제 법적인 절차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물체 등록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주파수 등록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잘못 등록하면은 지구에다가 계속 방해 전파 뿌리고 다닐 거니까 안 되니까 그거 잘 해야 되는 거고, 우주물체 등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인공위성 말고 돌 하나만 내가 저기 우주에다가 빙글빙글 돌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돌을 던지더라도 우주물체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은 사실 이렇게 오래된 법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우주 프로젝트가 그렇게 심화되진 않았으니까 우리별 띄었을 때는 없었던 법이고, 이제 나중에서야 2000 몇 년, 5년, 8년?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생긴 법인데, 이 법의 골자는 이거예요. 한국인이 인공위성을 뭐 돌덩이든 뭐든지 우주에 얹어놨는데 그게 러시아 거랑 부딪히거나 미국 거랑 부딪혀서 미국이나 러시아 거에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라는 법이에요. 국제적으로 어떤 그런 규율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기 등록증을 내주냐 마냐를 결정하냐면, 제 거가 폭탄인지 아니면 정말 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보고
뭐 이 정도면은 우주물질 등록에 시켜줄 수 있겠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내가 만약에 러시아 거를 부쉈을 때 내 돈으로 러시아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험에 들었는지를 봐요. 근데 그 보험금이라는 게요, 그 인공위성 보험은 산출하는 것 자체가 인공위성 쏘는 것보다 더 비싸요, 저한테는. 보험을 산출해 주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영국계 회사들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 거랑 부딪히면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내는 대신에 야, 호준아, 너 저번에 보험 들어놨던 거 그걸로 돈 갖고 와봐. 그러면 그걸로 이제 메꿔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어떡하지? 나는 그런 보험 들 수도 없는데 하고 갔는데 또 그 정부에 계신 분이 요즘에 티셔츠도 파시고 뭐 그러신다고 저희가 좀 잘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또 진짜 만들어야 되네.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파수 등록도 마찬가지고 뿅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돼요. 전파 막 그 인증 관련된 데서 막 제 작업실까지 찾아오셨거든요. 진짜 인공위성을 만든 안 만든. 그래서 제 작업실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인공위성이네 그러시고 가셔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의도했던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이게 영국 와이어드 잡지예요. 와이어드 그 기술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실렸었던 건데, 이 사진을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영국 잡지에는요, 미국 국기가 실리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영국 그 와이어드 매거진에서 미국에 제가 그때 학회에 있을 때 사진, 포토그래퍼를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막 이렇게 막 찍었어요. 그러다가 맨 처음에 첫 번째가 이제 이 장면에서 찍었는데, 그러다가 걔가, 미국 국기도 안 되겠다. 딴 데서 딴 배경으로 찍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잡지가 나온 걸 보니까 미국 국기가 나온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잘 보시면 느껴지는 게 어떤 전형적인 우주 프로젝트를 대변하는 이제 사진같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지 않았나. 재밌었던 거는 영국 잡지인데 미국 국기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요런 이제 이상한 어떤 그 조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조합은 정말 너무너무 웃긴 조합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아까 저희가 말한 그 우주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프랑스 파리 그 에어쇼라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에어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공위성 계약을 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는 거니까. 그래서 막 프랑스말, 한국말, 아니 영어랑 한국말에서 프레스킷도 만들고 막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제가 프랑스 파리로 갔거든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 국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전날 사가지고 가고, 요거는 현장에서, 이거 너무 허름하다. 이거 뭐 하나 찍자. 이 친구들은 막 긴장해가지고, 여기 이제 실제 프랑스 업체 사람들인데, 긴장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입고 가고, 또 샴페인도 먹고, 근데 실제 이제 사람들은 제가 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 이랬어요. 계약했다고 탁 했더니 너 배우들 어디서 이렇게 잘 구했냐. 연기를 참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톤이 나오게 되는 게 요런 식의 옷을 입고 요런 식의 그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당시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앞에. 찍어주는 사람 한 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이제 중간에 티셔츠 좀 사달라고 제가 호소하는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송은훈입니다. 전 지난 3년간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자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꿈과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3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프랑스 업체와 로켓 인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켓 인재에 비해 3분의 1인 2만 5천 불도 벌써 성공했습니다.
빌려서 원래는 티셔츠 10,000장을 팔면 장당 10,000원씩 나오니까 그걸 다 팔아서 위성을 쏘려고 했는데 지금 9,800장이 나왔습니다. 산다고 말만 하고 안 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국이 흉흉함에도 불구하고 제 작업을 위해 티셔츠 판매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 시점에서 만약 제가 티셔츠를 다 팔지 못하고 위성 발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대기업의 홍보 대사가 되어야 하거나 어느 특정당의 선거에 이용될지도 모르고 예술 콜렉터의 컬렉션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 모두가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티셔츠 판매를 도와주신다면 당신은 세계 최초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할 일은 그다지 창이지 않습니다. 첫째, 어제 성인이가 인공위성 쇼핑몰을 만들어줬는데 쇼핑몰 디자인 잡아주는 거랑 물품 등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근 외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망우체국에 가서 티셔츠를 해외로 배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새로운 티셔츠를 5개 정도 더 디자인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디자인의 동대문 소재 조사, 목에 다는 택, 포장지 선택 등의 회의를 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다단계에 버금가는 국내 국외 홍보를 통하여 남은 9,800장을 다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당신은 백수여야 합니다. 장점은 많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 뭐 하고 다니냐고 하면 나 요즘 인공위성 쏘면서 꿈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이 없다면 위성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하는 인공위성 프로젝트들은 이런 어떤 톤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낫이 있고 인공위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죠. 이거는 진짜 인공위성 같은데 왜 얘는 종이를 찍고 있고 나는 겨드랑이 털을 보이고 있는가. 예, 이제 이게 의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 진짜 시간이 없었는데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저런 톤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저거 작업으로 써도 되겠네 하는 거지 저거를 막 미리 의도해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인공위성이 이제 실려가는 제 그 모듈인데요. 거기에서 제 인공위성이 나오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러시아 사마라에 있는 그 이제 실제 러시아 인공위성 만드는 이제 엔지니어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여기에 계시는 이 아저씨들이 그냥 뭐 배우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소유주 발사의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엔지니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이제 골라놓은 거는 마치 산부인과에서 애가 나오는 듯한 뭐 이런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도 영상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에 가서 제 인공위성을 이 어댑터에다가 이제 꼽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요 지금 위에가 한 4층 정도 높이에 제가 서 있는 거고 그 밑으로 러시아 인공위성 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 이렇게 여러 명들이 이제 매달려 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게 꼽살이 껴서 가는 방식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거에 이제 1억 2천 10만 불이니까요. 그 당시 이제 환율을 고려하면 그렇게 됐고 재미있었던 거는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가 있어서 가능성은 열렸지만 가능성이 열린 만큼 시장도 커져서 가격은 비싸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벨벳 옷을 입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옷도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에요. 저기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저 러시아 인공위성은 폭발물, 그러니까 연료가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 여러분도 이제 전기전자 실험하시면 알겠지만 다 그 뭐 ESD 프로텍션, 뭐 EMI 프로텍션 하고 다 실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러시아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옷 입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야, 그거 뭐 어떻게 생겼는데 한번 갖고 나와봐. 그래서 이제 그 양복 꺼낸 데서 이렇게 쫙 올려서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 이 뭐 이런 옷이 다 있냐고 막 이렇게 하더니 한 30분 토론을 하시더니 그 입으라고 그 이제 총책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사실 폭발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막 여기 와서 찍으면 잘 찍혀 뭐 이런 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프랑스 업체를 통해서 제가 러시아 쪽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프랑스 업체한테 제가 1억 정도를 줬는데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얼마가 떨어진 걸까? 얼마가 떨어졌길래 저렇게, 왜냐면 엄청 싸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봤을 땐 프랑스 업체가 반띵 이상은 해갔을 텐데 러시아는 저거 얼마 받고 저거를 일을 하는 건가? 그 생각을 아직도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프랑스 빚을 다 갚는 바람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마지막 배터리 충전하고 하는 테스트 실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 러시아, 이분이 총책임자, 그 현장 바이코노 총책임자이신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 인공위성을 쏘기 직전에 내 배터리가 만충이 돼 있는지, 어떤 센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제 불은 잘 깜빡이는지 하는 이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상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뭐 크린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뭐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저 것만 그러냐? 아니에요. 러시아 것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쪽이죠. 성공률이 제일 높은 로켓이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유주 로켓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찍었던 벨벳 옷을 또 입고, 이게 쏘기 전날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러시아 과학자분들, 이게 생물 실험용 로켓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넴 캡슐이, 저만 이러고 찍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쐈을 때의 장면, 그리고 이제 전시했었던 장면,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 웃기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가 인공위성 쏘고 들어왔을 때 여자친구랑 이렇게 다 찍었는데, 아무도 우리한테는 꽃을 갖다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말했더니 여자친구 조화를 이렇게 또 들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 저는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더 들고 가고 싶었는데 못 들고 갔고, 마음 같아서는 원래는 이제 방송사도 온다 그랬는데 저는 뭐 전혀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쪽하고 이야기할 정신이 막 만들고 뭐 빨리 보내야 되고 뭐 빚 갚고 있고 뭐 독촉당하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래서 기록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다 보니 더욱더 유치찬란하고 개인적인 어떤 인공위성 프로젝트 같은 느낌을 갖게 됐죠.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중에 하나는 불가능은 비싸다 뭐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여기다가 뭐 nothing is impossible,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러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쓴 거고, 이게 이제 쏠 때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편집을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같이 간 동희 씨라는 친구였는데, 마지막에 인공위성 만드는 거랑 저 여정을 함께 했었던, 제가 정신이 나가기 전에 그 친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정신없이 가다가 그래도 카메라는 들고 가자. 막 근데 찍을 정신이 아니어서 다 귀찮아 막 빨리 끝내고 그냥 집이나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그 당시 제가 알바 막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막 한국으로 막 이메일 보내고 막 설계해서 막 보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저보다 정신이 있었던 그 동희 씨가 그래도 찍자 뭐 그러면서 그래 이왕이면 찍을 바엔 잘 찍어보자 하면서 막 여기다가 여기 어딘가에 보면 병이 하나 박혀 있어요. 병. 내가 가야 될 어떤 거기까지 가서 멈추고 이렇게 돌아서고 나는 동희 씨한테 동희 씨도 와! 그럼 같이 춤추다가 이렇게 피날레를 하는.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영상이 아무리 해봤자 FHD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인화해서 쓰기는 좀 부족하니까 중간에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영상 모드에서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저렇게 멈출 줄을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는 로켓이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동희 씨는 못 들어왔어. 나만 춤췄어. 나만 춤추고 나만 끊겼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 지금 현장에 엄청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로켓 쏘는 데가.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훨씬 더 멀고요. 딱 여기가 눈으로 보면 훨씬 더 가깝게 보여요. 카메라라 그런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이렇게 튀어나갔잖아요. 그럼 내 양쪽 옆으로 러시아 과학자 300명이 이렇게 똑같은 라인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춤을 췄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쏘고 나서 사실 이제 쏘고 난 지 한 4시간, 3시간이면 내 인공위성이 통신이 제대로 되게 되면 내 인공위성이 어딘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 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나는 뭐 추적할 수 있는 장비는 전혀 없었고 뭐 내가 한국에 누구를 통해서 추적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외국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아마추어 무선 기사들한테 이제 추적해 달라고 한 상황이었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막 희망을 주는 거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어떤 젊은 꼬마애가 네 거 들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호 한번 녹음한 거 보내줘봐 했더니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그래 촬영한 거나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되고 탁 멈추고 그래가지고 뭐냐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돈은 미친 듯이 쓰고 이랬는데 결국에 영상은 이런 것만 남네 막 이러면서 이제 씁쓸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날은 너무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뭐 같이 술 먹자 그러는데 술도 먹기도 싫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영상이 정말 잘된 영상이라는 걸 이제 저는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내가 거기서 드론을 띄우고 지미집이 이렇게 swag 막 좌우로 패닝을 하면서 찍었다고 하면 그게 무슨 프로젝트가 됐을까. 그러니까 말은 뭐 개인 인공위성 프로젝트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촬영 저렇게 잘한 거 봐라.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 막판 전에 이렇게 막 로깅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뭐 아이스케어시 통신에서부터 뭐 RF 튜닝에서부터 제가 쓰는 칩이 UHF를 낼 수 있는 칩이긴 했는데 요즘에 UHF 특히 430MHz를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국제전기통신연합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프리퀀시 데비에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 장비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 장비랑 통신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제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내 인공위성을 아무도 안 찾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요즘 칩을 사가지고 옛날 장비하고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2.4기가를 쓰지 그래. 그럼 2.4기가는 안테나가 몇 억이에요. 지구에 있는 안테나가. 그거를만 세워서 가기에는. 그래서 그건 이미 포기를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정리를 돼 있고, 뭐 이렇게 GitHub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로 그 실제 기판 사진, 그리고 이제 회로도에는 코멘트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뭐 특히 통신부에서는 그 파워앰프 튜닝 하시는 아마 전파과 계시면 정말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파워앰프 튜닝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 16피코페라짜리 캐패시터를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16피코페라짜리 하나 달았을 때랑 10피코페라, 6피코페라를 병렬로 해서 달았을 때랑 출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뭐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얻었던 거죠. 이거 이론은 뭐 적당히만 알고 무조건 만든 다음에 그냥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꽂아가지고 계속 튜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요렇게 이제 제가 그런 것도 배워보고 뭐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뭐 이런 오픈소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유를 꼭 써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칩을 왜 썼는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인공위성 만들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데는 스위스 로잔에 있는 EPFL, 로잔 공대. 거기에서도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5년간 인공위성을 이렇게 몇 년간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쓴 스위치, 부품, 캐패시터 하나하나. 이 캐패시터는 AVX라는 회사에서 샀고, 모델명은 뭐고, 디지키 어디서 샀고, 그거를 몇 년도 거로 사서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모든 부품을 리뷰를 다 해놨어요. 저항 하나하나. 저항은 BCS 데일게 좋아. 어디 거는 파워 저항은 어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다 리뷰를 해놨어요. 거기는 정말 대단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wisscube.ch인데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어떤 레퍼런스를 잘 서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도움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가 이 노하우 제 이 인공위성이 이제 NIK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는 거다.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끈하긴 했는데, 이 인공위성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제 전 세계의 큐브셋이 한 100대 정도 된다고 하면 저는 거기 상위 한 5% 안에는, 3% 안에는 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써지는 큐브셋의 대부분은 모듈을 사서 써요. 근데 이제 특히 유럽 쪽, 델프트 공대라든지, 스위스 로잔 공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 처음부터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쪽 근처에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통신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통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통신을 하기 위해서 헤테로다인에서부터 LNA에서부터 성능거에서부터 PLL에서부터 그 모든 단계를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이제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그 데비에이션을 구별을 할 것인지, 리니어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에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모듈을 사서 쓰는 트렌드가 강하고, 유럽에서는 아직도 그런 할아버지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연구소가 일을 해요.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라져가는 어떤 그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요즘처럼 무선 장비를 많이 쓰는 시절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도 없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다들 지금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노트나 이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수업이 몇 시까지일까요? 그러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이 안티클라이막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뭐냐면 용두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에서 이디어 테이프라는 밴드랑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장 키워드로 꼽았던 게 이제 용두삼이. 만약에 제가 인공위성 통신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통신이 됐다라고 하면 제 삶은 정말 어떻게 바뀌었을까? 통신 안 되길 참 다행이다. 이런 뜻으로 그 당시 이제 뽑았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게 라디오스타 나오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보는 것처럼 와서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했지만 사실 여기는 왜 통신 모듈을 이렇게 만들었냐에 대한 동영상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거기에 대한 퀴즈를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33MHz하고 2.4GHz라고 비교해서 2.4GHz의 장점은 이런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꼭 풀면 상품을 주고. 그래서 그거 이제 채점하는 것도 한 8시간 동안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해서 한번 이제 사람들한테 상품을 주고. 왜냐면 저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이제 꿈과 희망으로만 받아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영롱한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이 더 있었으면 딴 거를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일베에 제가 나온 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재밌는 댓글이 진짜 많아요. 아주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월세 안 내고 뭐 했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이 오마이뉴스가 사실 이제 그거의 어떤 그 시발점, 여기 안 나오는구나. 하여튼 이제 시발점이 된 어떤 기사였고, 뭐, 인텔 광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이야기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됐고, 하여튼 여기 일베인데, 처음에는 일베에서 야, 얘는 그래도 까면 안 된다. 그러다가 제가 뭐 그때도 뭐 친일파 명단이었다, 뭐 5.18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 얘 홍어 새끼다. 그렇게 된 다음부터 짜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일베로 쫙 가했는데, 전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광주 쪽에선가 내려달라 해서 그 글이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홍어라고 불리우는 거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있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욕보이는 건 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뭔가 대응을 하고 한 어떤 그거를 이제 막은 이제 상황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반응들이 많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뭐 인공위성 전자부품에 대한 에피소드로 만든 곡이 8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납땜 할 때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브라질풍 음악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시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